켈로그, 디즈니, 포드, 립톤, 콜게이트, 네슬레, 아디다스, 켈빈 클라인, 하이네켄, 일리, 크리스찬 디올, 슈레페커드, 보스, 필립스, 스와로브스키, 맥도날드, 허쉬, 질렛, 티파니, 베스킨라빈스, 골드만삭스, 구찌, 구디어, 델, 시어스, 크라이슬러, 샤넬, 미쉐린, 보잉, 카르티에, 하인즈, 할리데이비슨. 이 긴 리스트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콜릿부터 자동차까지 우리 모두 알 법한 유명 기업들이란 점입니다. 또 하나는 창업자 이름이 곧 회사명인 기업들이란 점입니다. 서구엔 이런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온종일 대라고 해도 할 수 있죠. 반면 우리나라에선 제약회사인 종근당과 유한양행 정도 빼면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드문 편입니다. 이렇듯 서구엔 많고 우리는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상 최초의 기업은 알 수 없습니다. 창업자의 이름을 기업명으로 한 첫 사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는 데다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순위를 정하는 게 애매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19세기부터 창업자의 이름을 따 기업명을 만드는 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름이 아니라 성입니다. 서구의 이름은 주로 성경과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좀 단순하게 말하자면 기존의 이름 중에서만 고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름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4세기 이후 인구가 많아져 이름만으론 사람을 구분할 수 없게 되자 일반인들도 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이나 태어난 곳, 얼굴 생김새 등을 따 성을 짓다 보니 성은 웬만하면 겹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름도 사람의 이름이 아닌 구분을 위해 성을 따르게 된 것이죠. 사람 이름이 업체명이 되는 건 따지고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19세기만 해도 지금과 같은 대도시는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아는 유명 기업들도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았죠. 동네 사람들끼리 누가 누구인지 모두 알 정도의 마을에선 굳이 업체의 이름을 따로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브라운넷 빵집이나 앤더슨네 이발소 등으로 자연스럽게 불리면서 사람 이름이 곧 상호가 되어갔습니다. 이런 지역 사회에선 사람 이름이 든 간판이 친근하고 가족 같은 느낌을 주어 장사를 더 잘 되게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 햄버거는 1940년대 당시 인구 4만 명의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에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은 인구 8만 명의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서, 거대 약국 체인인 월그린은 1901년 시카고 변두리의 아주 작은 매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네에선 이미 많은 사람이 맥도날드 형제와 베스킨과 월그린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서구의 사업체들은 대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럴수록 창업자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회사명은 더 큰 역할을 하게 마련입니다. 회사 운영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자부심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창업자의 이름이 회사의 역사를 상징하면서 기업 전체의 신뢰성도 높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서구에서 창업자의 이름을 기업명에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드높은 평판이나 유명세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업자가 이미 그 고유 분야에서 큰 인지도를 갖고 있거나 전문가로서의 위상이 확고할 경우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붐을 타고 우수한 기술로 명성을 얻은 자동차 회사들이 대부분 창업자를 기업명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죠. 벤츠, 페라리, 포르쉐, 포드, 크라이슬러, 쉐보레, 토요타, 혼다 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야가 또 하나 있죠. 바로 패션 명품 브랜드입니다. 패션은 브랜드마다 특징적인 디자인과 독특한 스타일이 있죠. 그리고 단순한 상품을 넘어 예술품의 차원으로 인식되는 묘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창업자나 디자이너의 이름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나 다름없는 데다 장인 정신까지 강조할 수 있으니 회사명으로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예가 샤넬과 구찌입니다. 20세기 초 샤넬은 시적인 이름을 붙이던 기존 방식과 달리 향수에 자신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호텔 짐꾼이었던 구찌는 손님들의 가방을 눈여겨보다 자신만의 색감과 디자인을 가진 가죽 제품으로
거대한 명품 회사가 되었죠. 이들뿐 아니라 프라다, 에르메스, 카르티에, 베라가모, 아르마니,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등 수많은 명품이 창업자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유독 창업주 이름을 기업명으로 많이 쓰는 분야로 금융계도 있습니다.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에드워드 존슨 같은 곳들이죠. 개인 이름을 회사 이름으로 쓴다는 건 본질적으로 내 명성을 걸고 제품과 서비스에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금융은 그 어떤 산업보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니 창업주가 기업명이 되기 딱 어울리는 곳이죠. 당연하지만 사람 이름을 기업명으로 쓸 경우에 명백한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이름만으론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브랜딩상의 어려움으로 최근의 기업들은 예전보다 사람 이름 쓰는 걸 꺼리는 편입니다. 사업 확장에 불리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창업주의 캐릭터가 강하면 강할수록 기업은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다른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때 마케팅 비용 상승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매각될 때 디스카운트 되기도 합니다. 창업자 리스크 문제도 만만치 않은 단점입니다. 창업자의 스캔들 같은 부정적 이슈가 터지면 회사의 이미지 실추 또한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진 우리와 중국 등의 일부를 제외하곤 수많은 나라에서 창업자의 이름을 기업명으로 쓰는 게 흔한 일입니다. 그럼 우린 왜 다른 걸까요? 우선 우리는 성의 다양성이 없습니다. 등록된 성씨는 5,000개 이상이지만 실제 사용하는 건 대략 200개 정도 뿐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성은 이름절입니다. 많은 기업이 성으로 회사 이름을 지을 경우 기업명이 중복돼 금방 변별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 대신 이름으로 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음절이라 역시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일상 용어에선 잘 쓰이지 않는 임명용 한자가 많아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를 드러내기도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럼 성과 이름을 합쳐 세 글자로 기업명을 지으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피라고 하여 다른 사람의 본명을 직접 부르지 않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대신 자나 호 같은 별명으로 주로 불렀죠. 이런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도 이름 대신 직함으로 부르는 문화 속에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한자 문화권에선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예의에 크게 벗어나는 일입니다. 기업을 물려받은 2세가 회사 이름을 말할 때마다 아버지의 존함을 함부로 불러야 하니 난감할 수밖에 없죠. 평판이 나빠져 언론 등에서 기업이 욕을 먹을 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나라에선 다른 나라와 달리 창업주의 이름을 기업 이름으로 쓰는 게 드물게 되었습니다.